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문자 메시지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수술 부탁에 대한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 당사자는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내용인데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많습니다.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이 황당무계한 계엄설을 퍼뜨렸다며 이런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를 찾아 4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최 회장은 경제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좀 청량한 소식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반도체 산업과 같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만났을 때 얘기한 것 중에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보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한번 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정 협의해서 정한다 했는데 혹시 오늘로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혐의 소명하실까요?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추석 밥상에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퍼뜨리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 경증의 기준을 제시한 복지부 차관 말이 내내 논란이었는데요. 의사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응급한 환자도 분명히 있지만 본인이 응급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도 있고요. 네. 응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응급인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체한 줄 알았는데 심근경색인 경우도 있고 두통인 줄 알았는데 뇌출혈인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들도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차관의 이런 말은 무책임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날선 반응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그 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책임자는 스스로 물러나라는 거죠.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정면 비판이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윤영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본회의장에서 사진이 한 장 찍혔습니다. 당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최고위원인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라고 하자 인 위원장이 감사라고 답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답장을 한 것을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선택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찍힌 문자 메시지죠. 그래서 이게
요즘 응급실도 못 가고 또 아파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고 있단 말이에요. 김인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또 본회의장 핸드폰 사고구나 이라는 예.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래서 이 들키지 않을 자신 없으면 보호 필름이라도 붙여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하도 본회의장에서 메시지 보고 이러다가 소위 체리따봉도 그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조심했어야 되는데 저 문자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허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최고위원이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응급실 비상책이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호기롭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뭐 비상 아니다, 뭐 붕괴 우려 없다. 대통령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복지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겐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빽 있는 사람은 그냥 죽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문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수술 중이고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그러면은 부탁하지 못한 누군가는 늦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뒤집어 보면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은 그거 아니다. 수술을 부탁한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국민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분이 집권 여당의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 의료 붕괴, 의료 대란 사태를 정말 함께 책임져야 될 분이고 해법을 제시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문자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 나와 있던 권익위원장에게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청탁금지법 위반될 수 있다, 소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네. 봐도 이건 부적절했고 이 정도로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만 정말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위기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정말 이러다 우리만 죽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은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인 인요한 최고위원은 그런 맥락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부탁을 받아서 뭔가를 무리하게 해준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네, 아무래도 일단 시점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런 문자가 나오면 충분히 국민들께서 오해가 아니라 충분히 이의 제기도 하실 수 있고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인요한 의원이 그래서 바로 해명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 인요한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렇게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는 병원 응급센터나 또는 병원 예약센터로 안내 전화를 계속 번호를 안내를 해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환자 같은 경우도 절차대로 이미 수술이 다 잡혔던 환자였고 이 환자가 지나치게 불안해해서 지금 집도 않은 의사가 실력이 괜찮다는 걸 설명해주는 거였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부정한 청탁이나 어떤 특정한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환자를 안심시키는 목적이었다는 설명을 하셨고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점상 상당히 좋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되게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된 20대 여성이 가까운 응급실을 가지 못해서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라는 또 새로운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70대 남성은 계단에서 추락을 했는데 1시간 넘게 수술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30개월 아기의 또 안타까운 사연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거의 매일 나오고 있어요. 네. 나라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2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2, 3년 전에 전 세계가 미중위의 전염병으로 앓고 있었을 때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SOS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2년, 3년 만에 이 나라가 절대로 아프면 안 되는 나라, 아프면 그냥 죽을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됐다는 사실에 국민들께서 정말 절망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인요한 의원께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더라도 지금의 상황까지 몰고 가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일정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료특위위원장으로서. 그러면 그러한 해명하기 이전에 국민들께
또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또 한 번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의 정치하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전국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이슈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 치고 빠지고 치기만 하고 치고 빠지기 정치만 계속하고 있죠. 무엇이든 매듭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욱 최고위원께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라라는 메시지를 날렸습니다마는 그 김종욱 최고위원은 지명직 최고위원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사람 아닙니까? 선출직도 아니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한동훈 대표가 시켰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된 상황이고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 의료 장기 파행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말이 있다면 오늘 같은 날은 본인이 얘기했어야죠. 네. 그러나 용산의 눈치 보느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한 번 얘기하다가 용산이 뭐라고 하면 깨갱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이런 치고 빠지기 정치, 알리바이 정치, 이런 정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의료도 더욱더 좀 골마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른바 경질론, 책임론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책임 있는 부처의 장인데,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굉장히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새 판을 짜줘야 된다. 네, 김용남 의원님, 책임을 통감하고 거치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 누구로 지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문구를 보면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뭐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사람, 예. 아니면 나경원 의원은 부처의 장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의 뭐 장차관이나 아니면 네. 대통령실의 보건의료 관련한 무슨 참모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의료 대란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기폭제가 됐는데, 그게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의대 정원을 갑자기 내년부터 2,000명으로 대폭 증원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주장을 했을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져야 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분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당 내에서 나오던 얘기다 보니까 정말 책임 있는 분한테 직접적인 책임 추궁은 못하고 밑에 부처의 장들 아니면 뭐 대통령에게 보고를 잘못한 사람들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식의 약간 돌아가는 우회하는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진짜가 누굴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예. 김인영 의원님. 네. 결국 김윤형 부대변인께 제 발음이 좀 부정확했군요. 지금 장관 차관이 뭐 지금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책임자로 보이는데, 물러난다면 이 국면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당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일단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개혁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보건복지부가 장차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1년 발생한 뭐 실언들로 인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고, 국민들은 불안했다고 하시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 때문에 이런 개혁, 장차관의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이나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계와 정보부처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막힌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대상은 어쨌든 장차가는 부처의 장으로서 자신의 갈등을 풀어낼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그 갈등을 제대로 풀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 눈높이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오늘도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 일일 브리핑을 했는데 중요한 건 박민수 차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아플 때는 우선 동네 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김유정 의원님. 네. 예, 오늘 여당에서도 이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도 박민수 차관이 나와서 토론자로 의견을 밝히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게 정부의 태도인가 라면서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냐라는 비판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뭔가 책임론도 나오고 있고 예정된 일정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뭐 김재섭 의원이 굉장히 적절한 비판했다고 생각하고요.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는 의협이나 전공의들도 일단 차관 물러나라. 그래야지 뭐 얘기할 수 있다라고 초반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물러나지 않았고 또 총선 참배 이후에는 총리 이하 뭐 복지부 장차관 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결국에는 뭔가 바뀔 변화의 조짐이 보일 듯 하더니 그냥 그대로 다 흘러가고 말았어요. 오늘날까지. 그리고 총리는 지금 더 대국민 그 브리핑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판단하에 아주 예산 그 심의할 때 예결위에 가서도 지금 총리가 외려 큰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 저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민수 차관이 지금 계속 브리핑을 며칠 하다가 그냥 망언 비슷한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증에 대한 새로운 정의까지 복지부 차관이 내려가지고 국민을 굉장히 어이없고 허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민 볼 낯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보건의료 정책실장이 오늘은 브리핑을 했는데 아마 본인도 양심이 있으면 아마 굉장히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겠죠. 근데 또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놓고는 2026년 뭐 정원 뭐 합리적인 안 제시하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들은 또 방송에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지금 이 호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지금 복지부의 주역들 그리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응급실 어제 갔었죠. 그래서 갔는데 뭐 비상 아니다, 뭐 위기 상황 아니다, 무너지는 거 아니다, 붕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도 관계자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붕괴에 대한 새로운 정의도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정상윤 사회수석이 지난번 연찬에 가가지고 워크숍 가가지고 의원들 국민의힘 거기에서 이제 이 의료 개혁 관련해가지고 강의했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피했었죠. 다른 일정을 했었죠. 그래서 강의 안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이분이 어제 KBS 출연해가지고 전공의들은 그냥 안내를 하거나 간단한 처치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전공의에 대한 정의가 그렇다면 왜 복귀하라고 호소하고 협박하고 언제까지 시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복지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사회수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엉망이고 서로의 입장이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이냐라고 헷갈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부분이 더 수습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책임 당사자들부터 좀 경질하고 그래야만 문제 해결의 어떤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재섭 의원이 여당 의원도 정부가 설득을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게 당내에서는 어쨌든 이런 목소리가 뭐 김재섭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지금 사실 모든 정당이 의료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보건복지부는 24년 동안 하지 못한 의료계획의 화두를 던진 거로서 저는 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의료 개혁도 완수하면서 이 지금 현재 응급실 대란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을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특위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결코 이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젯밤 응급 의료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일단 그 모습 잠깐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좀 왔습니다. 네. 건강하게 나가십시오. 네. 필수 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가 뭘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방문하고 그 목소리 청취하는 거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불난집에 부채질하러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타이밍도 아니죠. 본인이 다 그 국민들의 불안감을 다 조성해놓고 그리고 그 불안감에 대해서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이런 가운데 그 후에 지금 현장을 가서 저기 보셨겠지만 현장 점검하러 나왔다지 않습니까? 들으러 간 게 아니고 본인이 한 얘기들이 맞는지 그래 뭐 좀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돈 좀 더 줄게라고 하는 것을 던지러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나 왜 이렇게 더 박하게 얘기를 하냐면 듣기 위해서는 쓴소리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대통령이 가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개 행사로 해야죠. 그런데 어제 행사는 기자들도 없는 가운데 전속만 대통령실 전속 기자들만 가서 그 예정돼 있는 행사만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내고 싶은 메시지만 밖으로 냈죠.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대통령이 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려워지니까 여론조사도 떨어지고 국민들은 계속 아우성이고 여당 내에서도 이것은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가서 그냥 쇼 한 번 한 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이 아우성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 들으려면 정정당당하게 그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저렇게 다 모든 걸 다 수비치고 수비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자기 편한 사람들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대통령실 밝히지 않는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도 밝히지 않는 이런 소통 일정은 긍정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용남 의원님, 개혁신당에서도 쇼라는 비판이 오늘 나왔는데 어떤 시각이신지 듣고 국민의힘의 반론도 듣고 이 이슈는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이 이제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어제 그 행차와 관련해서 조금 센 발언이 나왔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그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지적되는 문제가 정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수술을 한다든지 뇌를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소아과 의사 이런 필수 의료 부분에 지원하는 의사 아니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부족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죠. 네. 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용, 성형, 피부과 그리고 라식 수술할 의사들은 넘쳐나요, 지금도. 네. 그런데 정말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왜 의사가 부족하냐? 그거는 보험 수가의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뭐 이 의료 행위가 적절했느냐, 혹시 과잉 진료한 건 아니냐, 아니면 다른 약도 있는데 너무 비싼 약을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심사를 합니다. 우리 건강보험의 건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절차에서
정말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대한 너무 박한 평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반성이 있었으면 거기부터 해결을 했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 변화 없는 상태로 그냥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뜬금없이 의대 정원을 갑자기 내년부터 2,000명 가까이 늘리겠다고 하면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도 있고 그거를 해결할 방안도 있는데 그거부터 직접 손대지 않고 대통령이 저런 경기도 한 병원에 찾아가서 저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행동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개혁신당의 그 이주영 의원의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의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 뭐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응급실 방문하신 것을 비공개를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방문하면 아무리 저희가 의전이나 최소한을 하려고 해도 경호도 붙어야 되고 현장이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절차라는 걸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피해가 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 가서 들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들 뭐 의료계약 동감하시는데 마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모든 탓이 윤석열 정부에만 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24년간 의대 증원, 의료개혁에 외면했던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청구서 계속 더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실행을 한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다 같이 좀 평가를 해주시면서 동시에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할 수 있게 의견을 모으는 그런 조금 비난보다 비판을 좀 자제해 주시면서 해결책을 좀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가 있어서 야당이나 국민이 비판을 하면 그걸 괴담이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세가 문제라는 거고요. 특히 응급실 가서 대통령이 지금 뭔가 대책을 내놓은 거 있습니까? 아무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응급실 가셔봤자 아무 달라질 거 없고 해법도 나오지 않는다. 구급차를 타보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석 때 지금 더 위기이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해서 군의관 뭐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대 목동병원 좀 전에 보니까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 응급의학 전문의도 아니고 또 응급실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이나 국민이 다 동의했던 의대 증원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폭주하는 바람에 오늘에 이르는 건데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죠. 결자 해제해야 될 사람은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공판전 증인신문에 나오라는 거죠.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상직 전 의원 등에게도 같은 통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공판전 증인신문, 방어권 보장 차원이기 때문에 꼭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 전 대통령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문 정치인들은 추석 밥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올리려는 검찰의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용어가 어렵습니다. 공판전 증인신문. 왜 안 나가겠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세요? 김유정 의원님. 일단은 뭐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의무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나가도 무방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건 표면적인 뭐 그런 이유인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 이건 좀 너무 부당한 수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검찰의 수사가 과연 굉장히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지금 뇌물죄로 전 사위의 6, 7년 전 지금 월급을 대통령이 뇌물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인 것이고요. 네. 그에 앞서서 바로 직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연 떳떳하고 정당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압수수색
탈탈 털고 뭐 온갖 얘기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제주도에 있는 공유 숙박업소 등록한 것조차도 생계를 위해서 그것조차도 지금 별장이라고 적시를 해가지고 별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얼른 나와서 아니 별장이 있었어라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 흘리고 불법 아닙니까? 피의사실 흘리는 거. 그리고 이게 2020년 고발된 사건인데 3년 동안 이게 묵은지입니까? 된장입니까? 이렇게 묵혀뒀다가 갑자기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망신주기 피의사실 흘리면서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또 수사하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의 그 모습 그리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것인데 지금 상황은 본인과 배우자와 관련된 것들은 다 그냥 피해가고 다 면죄부수를 하고 있고 지금 다시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전 정권 탓하다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당사자로서도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출석에 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무리한 방식이다. 증인 신문을 꼭 이제 공판 전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법정에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공판전 증인 신문은 그러니까 기소가 이루어지면 이제 재판이 열리고 관련 증인들이 출석을 하죠. 그건 일반적인 경우고 이게 기소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말을 바꾸거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뭐 어디 사라져서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이제 기소 전에 판사 앞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진술을 받아놓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절차인데 이게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아닌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석을 통지했다는 것은 사실상의 이 사건의 당사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취업하는 그 시점 무렵에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사주로 있던 회사의 관계사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사이가 취직한 거로 봐서 이게 적절해 보이지는 분명히 않아요. 그리고 대가성 여부도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게 4년 전부터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면 진작했어야 돼요. 적어도 당시는 전 정권 때는 현직 대통령의 사위와 관련된 일이니까 뭐 눈치 보느냐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뀐 2022년 5월부터는 수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2년 6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이거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나서니까 수사 의도에 관련해서 당연히 이런저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검찰 스스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수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검찰이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문다혜 씨에게 거액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언론 기사가 이렇게 조선일보 보도로 나오고 이게 2일자 보도거든요. 오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에 대한 반박성 발언을 했는데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송금을 이제 할 그 무렵에 양산저택과 그 은행이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극우 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은행으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었고 그리고 김 여사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또는 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이제 전화기로 송금하고 이런 걸 잘 못하신답니다. 그래서 아는 분을 불러서 내가 이제 딸한테 송금을 해야 되는데 대신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이름 넣어주세요. 네, 윤재관 의원님. 네.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보이세요? 정확한 사실에 관계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다. 네, 왜냐하면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퇴임 이후에 극우단체들 말도 못하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쌍욕을 하면서 집 앞에서 계속 시위를 계속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전혀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했다면 모를까. 본인의 이름으로 남에게 부탁했지만 내 이름으로 송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관련해 가지고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검찰뿐만 아니고 용산이 참 급한가 보구나. 많이 겁이 난 것 같다 이제. 뭐 그 이유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지금 집권 3년 차가 채 안 됐습니다만 20%에 불과하죠. 예. 그리고 계속 탄핵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엄청나게 크고 그에 대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 국민의 상식하고는 정반대의 결론들을 계속 내리니 추석이 다가오니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추석 민심에 아니 어떻게 전 국민이 다 보는 가운데 다 본 영상인데 그걸 그냥 마음의 선물이라고 대충 퉁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도 계속 검찰이 들고 있지? 왜 검찰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 그렇게 순한 강아지가 되는 거지? 라는 얘기들을 당연히 이번 추석 민심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반전시키고 반문 정서를 기대서 이번 추석을 잘 넘기고자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급여를 뇌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뇌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것을 납득할 만한 국민은 정말 없을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가장 불행해지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일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검찰일 것이다. 단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반대 의견이세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저 기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갖게 되는 의문은 왜 모바일 뱅킹이나 폰 뱅킹이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무통장 입금을 했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집에 현금 5천만 원이 어떻게 있었느냐가 가장 관심사안 아닌가 싶은데 조국 대표의 설명은 약간 핵심 내용은 피해간 답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김윤형 의원님. 네.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름을 적었다고 해서 지금 왜 돈 세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름을 적어서 빠져나갈 알리바이를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왜 적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죠. 누가 지시해서 밝혔는지 아니면 그분께서 이 돈을 무통장 입금하신 분이 복잡한 사건에 연루되기 싫어서 그냥 이름을 썼는지 그거는 수사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지 이름을 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을 왜 썼는지를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대표께서 선택적 해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해명해야 될 부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한 취업 부분에서 생활비가 지급되었다가 취업하고 나서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도 필요하고 출판사를 통해서 2억 5천만 원의 대금이 왔는데 그 2억 5천만 원이 어떻게 세부 내역 같은 걸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해명도 반드시 동반돼야 되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지금 선택적으로 해명해서는 국민들께서 이 의혹 쉽게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 추석을 앞둔 여론전을 위해서 이 사건을 키우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십니까? 수사가 정상대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시점 공판기일이라든지 날짜 자체를 저희가 검사 측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점 자체가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날짜가 맞은 거지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보는 건 좀 전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박하기 위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짧게 드리고요. 김유정 위원께 내일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과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죠. 그리고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도 개입했다라고 하는 폭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꼬리를 물고 계속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국정농단까지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을 반전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 의견 다 경청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셨던 그러한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 똑같이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그럴 때는 그냥 다 마음의 선물이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분들이 타인에 대해서는 정말 티끌 하나만 가지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소봉대하시는데요. 같은 잣대에서 얘기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김정숙 여사의 이 문제에 관련돼서와 김건희 여사의 이 사건 처리에 관련돼서는 역사에서 두고두고 지금의 그 선택적인 이 분노에 대해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위가 이제 월급 탄 것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로 이거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검찰은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네. 대가성도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 직무 관련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요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김정숙 여사가 그 친구 통해서 송금한 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별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문제의 본질은 2018년 19년 그때 일어난 취업 일이고요. 당시죠. 그렇죠. 취업하고 이제 월급 받고 그 당시 이야기고 이 5천만 원 송금은 사실은 퇴직 후니까 퇴임 후니까 2022년에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마치 막 섞어가지고 그 5천만 원도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이건 별건이다. 그래서 검찰에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쪽으로 몰아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별장이라고 지칭했던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손자의 뭐 그 아이패드까지 그거 가지고도 검찰하고 지금 계속 진실 공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건영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피의 사실 막 남발하면서 이렇게 망신 주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흔적을 지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경제 공동체니까 이거는 분명히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대입하면 경제 공동체의 원탑은 대통령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던 검찰이 어떻게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은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이미 퇴직하고 지금 3년째 접어든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국회 발언을 한 점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렇게 퇴임 후에도 관심을 받는 곳이 전임 대통령의 사저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지원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 후쓸 경호시설의 신축 예산을 짰는데요. 140억 원 정도로 편성이 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62억, 박근혜 전 대통령 67억으로 윤 대통령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를 낸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은 긴축이라더니 대통령만 긴축이 아닌 거냐며 꼬집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정 금액이 아니고 면적은 전임 대통령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수도권 땅값을 반영해서 추산을 했고 물가 상승분도 반영이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설명을 납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네. 원래 이제 3년 차 때부터 퇴임 이후에 경호동을 짓는 것 예산까지 이렇게 마련해 놓나요? 예, 대략 3년 차쯤부터 아, 그렇습니까? 예, 퇴임 후에 이제 사저 경호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슬슬 플랜을 짜야 된다고 할까요?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140억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역대 최다액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지금 시금치가 한 단에 10,000원이거든요. 대파값 지금 5,000원, 10,000원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지금 이 정도면 추석 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지금 이틀 남았나요, 추석이? 민생고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던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국민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해외 순방의 회당 비용이 50억 정도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올해 네. 대통령 부부. 그런데다가 권력기관 특활비도 지금 134억인가가 또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더해서 지금 퇴임 후에 그 사저 경호비로 140억 일환이까지 이르는 것이고 심지어 양평이구나 막 끝내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르니까 양평 어디 뭐 수도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추측이긴 하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된 걸 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누가 직접 들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만큼 결국 양평으로 가기 위한 것이고 사저 경호비에 140억이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다고까지 이제 이르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국민들이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는 그런 3년이었다면 14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아이고 그러셔야죠 라고 할 겁니다 아마. 이거 국민들 등골 빼는 세금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뭘 잘한 게 있다고. 국민들은 지금 응급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라고 생각이 미치기 때문에 140억은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절차이고 또 법적으로 사저 경호비 세금으로 하게 되어 있죠.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무슨 아방공인이 뭐니 운운했던 비용도 이거의 절반이 안 되는 돈들이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반성해야 되고 사과해야 될, 좀 사과를 받아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0억에 긴축 재정하겠다고 하고 뭐 짠물 막 이런 얘기 해가며 했던 이 정부의 태도를 봤을 때 140억은 섣불리 또 국민들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윤영 의원님. 지금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일단 정부 지침에 따라서 대강 잡아놓은 거죠. 일단 사저 위치가 확정이 안 됐죠. 그게 예. 제일 큰 거죠. 사저 위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지금 추론하는 거고,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뼈아픈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비단 모든 정권의 사저, 경호동 퇴임 후 사저가 나올 때마다 이런 비난은 이어져 왔습니다. 네. 어느 정권이든 이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부지값이 이렇게 지금 부지급 비용이 제일 많이 큰데 뭐 제가 전 정권 탓을 하는 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일 수 있는데 왜 부지값이 많이 뛰었는지도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정권 시절에 수도권 땅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도 분명히 저희가 대선이 부동산 값이 오른 시점이 언제냐? 부동산 시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은 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까지 봐서 해야 되는 거고 뭐 물가 안 좋고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시기상 어쩔 수 자동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에 나온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언론에서 이제 분석하거나 취재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전 정부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67억 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62억 원의 비용이 나갔고요. 잠정 추산이 지금 14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수치가 비교되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건데 하지만 건축 비용은 비슷하다라고 반박이 지금 나오고 있고 부지 면적은 절반 수준이다. 이게 대통령 경호처의 대통령실의 반박 내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재관 의원님.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저 문제와 관련돼서 전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신 것에 매우 유감입니다. 정말 모든 건에 대해서 전 정부 탓하는 그 버릇을 3년 내내 같이 가시는데 이제 좀 그 레파토리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이제 배가 더 늘어서 더 많이 들은다, 뭐 그거일 수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신뢰 붕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더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40억만 들까? 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을 이전할 때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500원 미만이면 용산을 이전 다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계속 숨기는 거 실제로 자료로 해서 받아보니 몇천억 수준이 2천억이 넘어가는 수준의 이전 비용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140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정말 큰 액수지만 앞으로 계속 증개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계속 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한남동 사저의 불법 증개축 문제와 관련돼서도
여러 논란이 됐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관련돼 있는 자료를 내라,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제출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머물 공간과 관련돼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자료를 내면 되는데 국회마저도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들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140억 세 발의 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윤영 의원님 반론도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수도권으로 상정해놓고 잡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낮춰질 수도 있는 거죠. 낮춰질 수도 있고 뭐 더 늘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도 다 공감합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충분히 맞지 않는 부분이 1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과거보다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게 경호에 있어서 과거에 없던 경호 방식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위험도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과거 경호보다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도 더 많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경호처에서 이게 아무래도 부지가 빨리 정해져야 조금 더 진행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고향이나 이런 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는 기존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거주했던 지역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으로 상정해서 하고 있는데 부지가 정해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이라고 해서 혹시 양평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의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른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의혹도 있었고 김용남 의원님은 양평도 거론되고 있고 이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우선 전임 대통령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예산은 집행은 안 됐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아놓기만 했고. 예, 책정은 67억이 됐었습니다만 퇴임 과정에서 이제 탄핵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는 집행이 안 됐던 예산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치는 아직 특정 안 됐다. 근데 아마도 수도권이 될 테니까 많이 책정했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으로 옮겨갈 것을 예상해서 그 불필요한 논란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평 물론 뭐 양평도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이런 양평의 어떤 그 전원주택이나 이런데 가격이 최근에 많이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양평이나 어디 위치를 특정 안 한 상태에서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예산을 지금 잡아놓을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치 특정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 정도의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거로 봐서는 땅값이 저렴한 뭐 수도권의 외곽 지역이 아니고 아마 서울 근교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정말 양평이라면 저렇게 많이 잡아놓을 이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게 경호의 문제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던 서초동 아파트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아파트에 거주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왜냐하면 일단 아파트 구조상 엘리베이터 등을 비롯해서 공용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다 이 단독주택 형태로 그 퇴임 후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런 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명박 정부 지난 이후에 내곡동 특검이라는 것도 하게 됐습니다만 지금도 아마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형태로 거처를 옮길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김유정 의원님, 이게 매 대통령 임기 말에 계속 논란이 된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이슈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또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탄핵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들이 이걸 선뜻 수용할 만한 그런 정서적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예쁘면 뭐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잘하고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퇴임 후 사저 경호동을 위해서 뭐 1,000억도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할 국민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민심이 흉흉하고 뭐 하나 지금 잘한 일이 없잖아, 이 정권이. 네. 계속해서 부끄러운 나라로 추락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목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니 퇴임 후에는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경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무슨 140억 그리고 뭐 수도권, 양평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곱지 않은 시선이 곱지 않은 터에 거기다 이제 미움이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론이 굉장히 싸늘할 거라고 생각하고 확정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일부러 크게 X를 잡을 필요도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김윤영 의원님 한 말씀 듣고 끝내죠. 경호상 제가 알기로는 저 부지를 미리 얘기하면 오히려 땅을 매입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또 매입도 잘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부지 선정을 좀 비공개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남은 기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잘 도와서 김종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 여러분께 박수 받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차고 이제 퇴임 이후에 사저의 경호시설 문제를 지금 저희가 거론했는데 앞으로 이 이슈는 또 국회 예결위에서 여러 또 정보들이 나오면 추가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이라고 불렀다가 법사위가 정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의 빌런 공방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유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향해 악당의 부하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입니까? 매우 불쾌하고요.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악당의 꼬붕들입니까? 곽규택 의원이 그러면 정의의 사도라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악당 이상의 악당이에요. 가장 질 안 좋은 악당이죠. 앞서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소위에 기습회부했다고 지적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상범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빌런 정청래 위원장이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회의 앞에 법안을 상정해서 결국 이 법안을 소위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서 오늘 법사위 회의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꼼수 행태입니다. 이를 두고 정 법사위원장은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국민의힘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닙니다. 국어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결국 말싸움 끝에 법사위는 정회가 선언됐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웠던 사진 한 장입니다. 여당 최고위원이자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의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찍혔습니다. 부탁한 사람이 누구고 받은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무엇을 부탁한 건지 문자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당사자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은 사진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부탁, 지금, 수술. 문자에 담긴 이 용어들은 요즘 아무나 그것도 한꺼번에 입에 올리기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도 특권 측은 끄떡 없다는 인식이 더 퍼지기 전에 문자 속 진실이 뭔지 명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 어센틱 프라이빗 스페이스.
렉서스 마스터피스 LM.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 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꼬리는 회로 먹겠네. 라는 불안한 요리는 그만. 넓고 고른 열로 끝까지 맛있게. 쿠쿠의 열기 끝까지 간다. 쿠쿠 인덕션. That host, none shall describe that wondrous in its sheen. On this beat, and more so we write in this song forever you remain. On this beat, immortal we write in these rhymes and forest sway.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